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먼저 1탄으로 내가 준비한 게 수도권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인서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이룸에셋 부동산 TV 신재민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성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경매 매물에 대해서 이제 좀 추천을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텐데, 오늘 가져오실 매물들은 어떤 테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요즘 참 규제가 심하죠. 그렇죠. 부동산 규제하면서 경매 네. 시장도 장난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 대상으로서 과연 경매 시장에서는 어떤 물건이 향후에 재테크로 가능할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사실 뭐 재테크하기 위해서 뭐 부동산 투자도 하는 거고 네. 경매도 하는 거고 NPL도 하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 중에 아파트는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오르지 않는 물건 뭐가 있을까요? 오르지 않았던 물건. 물건. 글쎄요, 뭐 예를 들어서 다세대 정도? 네, 느낌이 맞습니다. 들 것 같아요. 네. 다세대하고 오피스텔은 아직 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우리 신 대표님이 어떤 물건을 추천할 거냐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제가 하나 추천해 줄게. 좋습니다. 오르지 않고 앞으로 미래 가치 있고 생활의 편의까지 실수요까지 가질 수 있는 오피스텔하고 다세대 주택 세 개를 제가 오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오르지 않았다라는 의미 자체는 네. 뭐 앞으로도 오르지 않는다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제 간단한 비교부터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네.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비교를 한다면 과거의 아파트 가격의 평균 비슷한 평형대로 했을 때 약 5분의 3 정도, 4 정도의 어떤 그 정도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가격 비교하면 어때요? 엄청 5분, 차이가 많죠. 5분의 1 네.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이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서울 내에서는 이 두 개 물건을 어느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뭐 오피스텔도 주거 용도로 사용을 할 때는 뭐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그렇죠. 다세대도 뭐 물론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교수님 말씀은 대체주택으로서의 아파트가 오르면서 대체주택도 따라 오르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그리고 그걸 더불어 이제 좀 저렴하게 샀을 때의 그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부동산이라는 게 취득, 보유, 양도, 기본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취득세 부분은 어차피 수도권 내에서는 1억이야 2주택 조건입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건 뭐 양도세 낼 때 또 세이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보유세입니다. 네네. 보유세인데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은 공시지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주택개발 공시지가가. 그래서 네. 보유 때 그렇게 많은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지금 오른 만큼 거기에 개별 주택 공시가도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보유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오피스텔과 다세대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양도 차이인데 이제 무주택자라면 뭐 2년 주거냐 이 부분이 뭐 조금 더 장기화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양도세 부분만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내가 그게 만약에 2주택, 3주택이다라고 하면 양도세 부분은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새로운 거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다세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이 좀 안 좋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공사를 해서 공사 금액을 가지고 해서 많은 부분을 세이브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제가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지금 뭐 신축 다세대 이런 걸 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거품이 잔뜩 껴있는 뭐 그런 신축을 사라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있던 그 다세대를 주변에 지가가 올라가는데 그 지가에 편승할 수 있을 만한 다세대를 사는데 저렴하게 사되 그 인테리어 부분이나 이렇게 필요 경비를 충당을 해서 업을 뭐 업 계약은 아닙니다만 그 계약상 뭐
이미 매입 금액 자체를 높여가지고 나중에 양도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그렇죠.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게 사실 필요 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해주셨어요. 네. 뭐 컨설팅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 뭐 합법입니다. 네.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컨설팅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들어갈 수 있는 인테리어도 분명히 그냥 뭐 소모품이 아니라 그 좀 바꿔야 되는 그 뭐 보일러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예. 이렇게 좀 집의 상태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 경비 인정 부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면서 그런 부분까지 인정받으면 양도세를 좀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혹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매입을 해야 될 때 주택들이 적어도 한두 개씩은 있으실 거란 말이죠. 이 그렇죠. 경매 보시는 분들은. 예. 그러면 그분들은 개인으로 매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법인으로 사업자 내서 매입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아, 과거에는 법인으로 하면 혜택이 있었어요. 법인세로 모든 걸 충족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양도세 부분을. 근데 지금은 개인, 저는 우리 유튜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개인으로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다주택자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이런 말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다주택자인데 그렇죠. 실제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은 거 내 개인적으로 팔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따라서 물건별로 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세금 부분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내 소유권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더 편하게. 과거에는 법인 누구 임대사업자 이거 없었습니다. 전부 내가 돈 있으면 내 명의로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할 수도 있었고 네. 그래서 실제로 비과세를 혜택을 보느냐 아니면 양도세를 내면서 매각을 하느냐 이렇게 갔습니다. 네. 지금 과거 어떤 세금 부분도 다시 회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진짜 이걸 규모의 경제로 해가지고 사실 뭐 많은 뭐 사고 팔고 네. 이런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해도 되지만 그렇죠. 일반 개개인들 뭐 한두 채, 세 채 뭐 이렇게 사는 거는 그냥 개인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아,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매물을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그러면은 네.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뭐 여러분한테 해줄 매물은 서울에 있는 다세대 주택 물건을 추천 물건을 제가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성근 교수입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지만 제가 이제 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듀윌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루에 일주일에 3일씩 나가서 강의를 경매, 공매, MPL 뭐 에듀윌 쪽에 가면은 종합 경매 전문가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소개한 것보다는 그쪽 소개가 더 조금 신뢰를 가지 않을까 싶으면서 오늘 경매 물건을 좀 추천할까 합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한테 추천 매물 같은 경우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있는 2019 타경의 108,319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다세대 빌라인데요. 방금 제가 우리 신 대표님하고 어떤 상담도 했고 그랬지만 다세대 빌라 부분, 어떤 주거 환경으로서는 많은 선호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인서울 내에서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물건은 다세대 빌라인데 강제 경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세대 빌라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 일괄로 매각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오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 면적입니다. 대지권 자체는 18.58제곱미터. 5.62평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은 29.88제곱미터, 9.04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의 감정가는 얼마 되어 있냐? 1억 5,600만 원이 감정이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두 번이 유찰됐습니다. 64%. 아마도 지금 현재 입찰 가격은 최저 가격이 9,984만 원이죠. 9,984만 원. 입찰 보증금은 10%만 있으면 됩니다. 998만 4천 원만 보유하고 계시면 입찰을 할 수 있다. 제가 요즘 참 재밌는 얘기를 한번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64%까지 떨어졌다? 80%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내가 경매로 낙찰을 못 받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불안하죠. 왜요? 낙찰 이후에 소유권은 이전했는데 경매로인데 점유권 회복이 힘들죠. 그걸 명도라고 하는데 그 명도가 어려워서 참 낙찰을 못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64% 이 정도 선이면 그냥 받으세요. 해결 못하는 거 받고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합니다. 이 가격에 낙찰 받으면 땡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물건은 언제 입찰 기일이냐? 9월 8일입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좀 많이 있죠. 자, 먼저 사진으로 과연 물건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다세대 주택입니다. 평으로 하면은 9평 정도 되어 있으니까 9평 정도 되면은 방이 한 2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사진으로 한번 먼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쪽에 뒤에 나와 있는 실질적으로 하얀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지금 402호입니다. 한 층에 4개 호실로 유지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물건 또한 들어간 거실에서부터 방이 몇 개? 2개입니다. 거실 하나, 방 2개, 화장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물건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네요. 내부에 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이 건물 자체는 깨끗하게 구성되어 있는 다세대 빌라다라고. 외벽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내부 쪽으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깨끗하네요. 자, 어느 정도 주거 환경은 여러분이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입지 조건은 조금 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 물건에 보시면은 다시 어떻게? 전체 예. 자, 방금 물건의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고 나서 과연 제가 이제 경매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법원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서서, 현황조사서 이 3가지를 준비를 해서 법원에서 매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물건을 권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서서, 현황조사서 중심으로 가고, 자, 권리분석은 등기부상의 권리분석, 임대차상의 권리분석, 그리고 등기부나 임대차에 나타나지 않는 현장에서 체크할 수 있는 현황상 권리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적인 분석을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을 보니까요, 교통상은 5호선 화곡역에서 실질적으로 인근이 지금 바로 갈 수 있는 여기 역세권은 화곡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이따 지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 물건의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등기부상. 자, 이 물건이 가장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강아무개 씨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19년 5월 1일 날 임차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김아무개 씨입니다. 김아무개 씨. 보증 금액은 1억 6,500만 원이 됩니다. 자, 3순위로는 19년 7월 23일입니다. 19년 7월 23일 날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주식회사 땡땡땡에서 들어왔죠. 이 주식회사에 들어온 건 27억 44만 6,924원으로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 아마대로 가압류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가압류가 경매 신청을 한 게 아닙니다. 누가 경매 신청했다? 임차권 김아무개 씨가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은 우리가 경매 시장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말소 기준 권리가 이 가압류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가압류보다 선순위입니다. 그럼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은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안 했으면 임차권은 선순위로서 어때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겠죠. 하지만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는 어때요? 배당 못 받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경매 시장에서는. 그래서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을 때 1억 6,500으로 아마도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임차인 김아무개 씨 1억 6,500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금액을 한번 보죠. 지금 1억 6,500인데 감정가가 1억 5,600입니다. 유찰된 게 이제 9,984만 원. 1억도 안 됩니다. 결국은 이 금액에 낙찰을 받았다. 64%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64%가 떨어진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경매 신청 채권자가 모든 금액, 낙찰 금액을 다 가져갑니다. 1억 6,500이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6,500만 원이 남아있죠. 낙찰자는 6,500만 원을 더 인수를 해줘야 되는 경매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물건 그러면은 1억의 낙찰 받으면 6,500이 추가로 어때요? 인수되는 금액이 있겠죠. 근데 감정가가 얼마예요? 1억 5,600입니다. 자, 그런데 감정이 언제 했는가를 또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감정평가를 언제 하느냐? 경매 개시결정 등기입니다. 19년 11월 6일 날 경매 개시결정 등기되어 있잖아요. 감정평가는 11월 6일 이후 한 달 이내에 감정평가를 해야죠. 그러면 19년 12월 6일 이전에 감정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감정평가서를 들어가서 클릭해서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감정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20년 8월입니다. 20년 8월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 불과 8, 9개월 사이에 경매 시장, 부동산 시장이 엄청 변했어요. 그래서 현재 시세를 분석을 하다 보면 1억 5,600만 원을 초과한 그러한 시세가 형성되었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1억 5,600만 원에 낙찰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입찰가는 1억을 쓰든 1억 2천을 쓰든 1억 2천을 썼다? 그러면 어때? 5,600만 원에서 2천을 빼면 4,600만 원에 인수된 금액이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입찰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경매 신청한 채권자 이 물건의 임차인이겠죠. 임차인하고 합의를 보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합의가 곧 명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어때요? 명도까지 풀어준다면 이 임차인이 1억 5,600만 원만 받아가면 어때요? 바로 희를 넘겨주겠죠. 명도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건이다. 결국은 여러분한테 이 물건을 추천한 이유는 가장 쉬운 경매를 할 수 있는 물건이다. 명도까지도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수한 금액은 얼마다? 1억 5,600만 원. 한마디로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지고 인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물건을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칠까 합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의 위치라든지 여러분의 수익 분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이 시장에서 이 물건의 가치 평가, 경매에 대한 분석만 해드린 겁니다. 향후에 어떤 물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실질적 수익 분석에서부터 어떤 미래 가치 분석까지 과연 오를 수 있는 부동산 물건인가는 향후에 여러분과 개인적인 미팅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이 물건 추천 물건은 직접 낙찰받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물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동네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저희 회사 내에 직원분들이 사용을 하도록 기숙사를 이쪽으로 제가 마련을 해줬었어요. 아, 신월동 쪽. 네네네. 그런데 투룸의 시세가 예. 지금 전세가가 한 1억 2천에서 4천 정도 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평형대도 비슷한 평형대인데요. 네네네. 아, 예. 네. 그러면 매입가가 그때 보니까 한 1,000만 원이 안 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요거는 예. 이제 만약에 지금 신월동이라는 양천구 화곡동 신월동이 조금 그렇죠, 그렇죠. 좀 깡통 전세로 문제가 좀 예, 많았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으시거든요. 네. 네. 혹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이 물건을 보시면은 네. 감정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네. 아까 제가 말 한 달 이내에 감정 평가를 했다 그랬죠. 조사 기간이 19년 11월 20일에서 19년 11월 22일입니다. 물론 여기에 직원들한테 주거로 하나 해줬을 때 1억 2천이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이 임차인이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된 시점을 한번 봐볼까요? 네. 전입된 시점이 이 임차인은 실제로 전입일자가 없네요. 전입일자 미상 세대 열람을 안 했나요?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돼 있어서 네. 그러네요. 실제로 이건 이제 물권명세서나 현황 조사상에 들어가 보시면은 몇 년도, 자 김은영 씨가 임대차 기간이 아닌 16년도에 전입신고했습니다. 16년도에 이분은 결국은 전입하면서 1억 6,500에 실질적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세대량이 안 된 겁니다. 네.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보증금 반환적으로 소송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해서 경매가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받을 사람이 1억 5,600만 원을 받아야지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나갑니다. 안 그러면 그 금액을 또 인수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과연 시세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신 대표님이 그때 당시가 몇 년도 됐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2년, 1년?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2년. 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임차 보증금을 고가로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이런 물건이 만약에 경매로 나갔다. 경매로 나가서 낙찰받으면 무잉여 경매가 돼요. 무임여 경매. 무잉여 경매는 아니겠네요. 어차피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했으니까. 네네. 그러면 인수되는 금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보증금을 반환. 그럼 결국은 명도에 힘들겠죠. 1억 5,600만 원을 다 회수하기 전까지는 이 임차인은 점유권을 자기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명도 지금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 보증금 남은 금액만큼 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점유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더 유찰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지금 시세를 파악을 했을 때 이 시세가 1억 5,60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 물건은 지속적으로 유찰이 될 겁니다. 자, 결국은 이 물건이 유찰이 되면 될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임차인이 낙찰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떨어지죠? 네. 그럼 이 다세대 주택이 올라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 2%, 3%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1억 7천까지 이 시세가 됐다라고 하면은 제가 100만 원에 낙찰받는 거죠. 그러면 임차 보증금 인수되는 금액은 1억 5,600, 100만 원에 낙찰받아서 1억 5,600만 원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결국은 뭐 여기서 나왔던 그 보증금 1억 6,500이 네. 다 나가야지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경매, 그래서 이게 이제 갭 투자가 되는 물건이 될 수 있죠. 왜냐, 이 시세가 만약에 안 올랐다 하면은 이 물건의 미래 가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년, 3년, 5년 후에는 과연 이 신월동 다세대 주택이 오를 것이냐. 그럼 1억 5,600 이상을 써야 된다는 건데, 내가 100만 원에 낙찰받을 수도 있죠. 현재 실투자 금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인수되는 금액, 그 임차 보증금 명도를 안 하면 돼요. 그렇죠? 네. 왜? 저분은 임차권 등기를 해놨어요. 소유권만 제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저분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전 소유자의 부동산에 경매 신청해서 소유권은 제가 100만 원 주고 제가 인수를 한답니다. 그러면 저분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점유권을 가지고 그 점유권을 내놔라, 아마도 그냥 내 점유를 하고 있는 걸 명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명도 하려고 하는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어. 재밌죠? 재밌네요.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네. 상세? 네네. 지금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 임차인 현황에서 미상이 나오는 것은 큰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현재는? 이제 우리가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은 누가 경매 신청을 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럼 임차인이 여기 전입일자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황조사서, 임차인의 아까 제가 그랬죠? 매각물건에 있어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네. 가지고 우리가 경매 모든 물건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입신고 대행이니까 임차인의 현황조사는 집행관이 합니다. 네. 근데 현장 가서 임차인을 만나보겠죠? 그런데 임차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래서 미상으로 적어놨는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이 집행관은 세대 열람을 하러 동사무소로 갑니다. 주민센터로 가서 세대 열람을 해서 현황조사서를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왜 미상으로 해놨느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출이 간 겁니다. 다른 데로. 임차권 등기했을 때. 그래서 임차권 등기로밖에 안 나옵니다. 대항력 자체가. 그래서 다른 데로 전출 가서 세대 열람 해봤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상으로 놔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1억 6,500에 대한 금액만 해결이 되면 이 27억짜리의 가압류는 뭐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죠.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 가압류권자는 소유권자, 현재 소유권자 강아무개한테 가압류를 했죠. 네네. 실제로 말소 기준 권리가 가압류인데 경매 신청이 있어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것들은 다 어때요? 소멸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경매 신청을 누가 했느냐죠. 경매 신청을 임차인이 했어요. 네. 자, 그럼 이 물건이 매각으로 해서 경매 신청 채권자가 채권에 잉여만 있으면 허가 결정이 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실질적으로 후순위에 있는 것들은 다 소멸되는데 결국은 소유권이 제 앞으로 넘겨왔죠. 네. 그럼 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멸 기준으로서. 말소 기준 권리가 배당을 못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은 결국은 시세가 지금 이 금액에 적절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만 조금 더 따져보고 이제 경매에 입찰하시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겠네요. 오늘 정말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정말 좋은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어째 보면 정말 간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임장이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시사점을 좀 남긴 그런 매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